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과 한국 상황이나 미국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내 기도 말고 가족 기도 말고 네. 아니 저기 뭐야 손 들으라 그러면 좀 그럼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네, 아마 뭐 그게 저 시간의 문제지 간헐적으로라도 하실 거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요. 한국 문제를 놓고 걱정스러워서 기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걱정이 돼서 좀 기도가 되신다. 네. 뭐 가끔은 하시죠.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한국과 미국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내 가족, 우리 자녀들 문제,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이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차원이 넓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대한 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도를 왜 지금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제 아마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국에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났다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한국의 국가정보전산관리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배터리가 하나 폭파가 된 거예요. 근데 불이 갑자기 난 건데 5층에서 1층까지 13명이 그 배터리를 옮기다가 큰 배터리죠. 큰 배터리를 옮기다가 하나가 불이 갑자기 났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배터리 하나에 불이 나면서 온 나라의 전산망이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한국이 지금 행정 업무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근데 언제 복구될지 알지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행정 업무 마비된 건 그렇다 치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요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터리 하나가 불이 타가서 나라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다는 것도 좀 위얼드한 일이지만 이상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이중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백업 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좀 이상한 일인데 아니 배터리 하나 불탔다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온 나라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걸 더 뛰어넘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받은 카톡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흉흉한 소문들을 모아보면은 이 뒤에 뭔가가 있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뭐냐, 배후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죠. 또 이런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첩보들이기 때문에 이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첩보들이 많이 도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가 워낙 지금 불안정하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고 계속 급변사태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한국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 작은 사고가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나라의 정체성,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적인 틀거리가 있는데 이게 계속되는 거냐, 계속되지 않는 거냐, 뭐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이런 논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터리 사고로 행정전산망 마비가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는 정도가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좀 희한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배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일종의 소문이고 흉흉한 이야기들인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바로 어제부터 중국인들의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전면 허용이 됐어요. 비자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때 그 이틀 전에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의문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나 보수 우파 쪽에서.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 이거 막아야 된다. 행정 전산망 완전 복구될 때까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뭐 이렇게까지 제한을 할 정도니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근데 이 전산망이 마비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아예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는 거는 그나마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는데, 비자 없이 인적사항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제는 전산망이 마비돼 버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시계수를 좀 몇 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말이죠. 예전에 이석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라고 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로 전복시키겠다고 했던 세력이 이석기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모의했는 거 아니? 유사시에 후방 교란을 하겠다는, 정확히 후방 교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새벽 1시, 2시, 3시 새벽에 사발통문 같은 거 돌려가지고 모아가지고 집회를 계속 하는데, 이석기가 맨날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곧 완성이 된다. 핵무기를 배경으로 전면전은 없다. 6.25 같은 게 다시 벌어질 일은 없다. 앞으로 발생할 사변 같은 것은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같은 건데, 북한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작은 전쟁을 일으켜갈 텐데, 그때 우리는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파출소를 습격해야 된다. 무기 저장고를 털어야 된다. 그리고 핵화 전화국을, 그러니까 전산망을 마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석기 통진당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할 때. 이 얘기가 다시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거 좀 이상하다. 이제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택에 유류 저장 창고가 있어요. 기름 저장 창고가 있는데 그게 1.75m 정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거를 뚫어내서 완전히 기름을 바닥 내버려서 미국 배가 못 뜨도록 해야 된다. 이런 모의까지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거를 안에 녹취를 다 해놓고 있던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나와가지고 이석기라는 사람이 당시 징역 9년형을 받고 7년으로 감형돼서 6년인가 살다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647개 행정전산만 마비됐다는 게 이게 뭐지 이게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온라인상에서 이게 전달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미 관세 협상,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요철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미치고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배터리 하나 소각된 걸 가지고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북한을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까지 집어삼키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한국-미국 관계, 즉 한국이 중국 영향력 안에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안전판이 미국인데, 한미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은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한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역 협상이라고 해서 관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협상이었다. 100% 성과가 아니라 120%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였는 거 아니? 3,500달러의 투자를 트럼프가 한국에서 받아냈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3,500달러의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혹은 어떤 서류만 주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에 처음 보도했던 내용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선불 결제는 거 하는 거고 다 현금으로 가져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국이 공황 상태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113억 달러입니다. 예전에 외환 보유고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 달러가 있어야지 유사시에 돈을 달라고 채권자들이 요구할 때 그 달러로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외환 보유고라는 게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어야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떨어져서 나온 사건이 예전에 97년도 IMF 외환위기란 말이죠. 결제할 달러가 없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환 보유고가 4,113억 달러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80% 정도 되는 돈을 트럼프가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는 이상하게 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시작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고 해서요, 주한미군이 3만 명 정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돈도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이제 거덜나게 생긴 거예요. 한국 가지고 있는 달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솥단지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 이른바 좌파 좌익 진영에서는 미국 놈도 이거 진짜 동맹도 아니야. 이놈들 어차피 미국 나가라고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주한미군 철수해야 돼. 노골적으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하라는 주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이죠. 민주당 집권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 세력들도 반미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여가고 있어요. 가뜩이나 미국 보기 싫은데 아니 우리한테 땅 탈을 해도 이게 윤수지 이런 식으로 다 뺏어가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아냥과 비난을 하면서 반미 시위가 한국에서 점점 확산되려는 조짐입니다. 3,500달러 방위비 분담금 한미 관계가 묘해지면서 말이죠. 이러다가 이제 배터리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러다가 중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지면서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거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누군지도 확인이 안 되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앞으로 반미 시위가 더 거세지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반미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놈의 동맹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통일부 장관했던 정세영 같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동맹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너무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있어야지 사는데 중국과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 놈들이 저렇게 무리한 요구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이런 동맹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아예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트럼프 사진 찍고 있어요. 여권 지지 세력들은 점점 반미 시위의 기세를 등등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팩트예요. 여러 가지 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기름기 빼고 남는 거 하나는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이게 만약에 촛불 시위나 아니면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근데 촛불 시위나 대규모 시위로 번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은 철저하게 뽑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미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제로란 말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이라는 건 얼라이언스는 같은 적을 상대로 전쟁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인데 미국이 얘기하는 적은 북한하고 중국인데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 적이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국방부에서는 주적이라는 개념을 아예 빼버렸단 말이죠. 정신교육을 할 때 북한은 적이 아니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나라다라고 정치권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한국은 동맹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전쟁의 동지가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만 취해야 되는 나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3,500달러를 뽑아내겠다는 건데 여기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미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게 촛불 시위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촛불 시위나 대규모 시위에는 반드시 중국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이거 예외가 없어요. 어느 시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인 유학생들만 한국 2만 명이 넘어요. 중국 국적자들만 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시위 현장에 중국어로 된 구호부터 중국어 슬로건 별의별 게 다 나온다고요. 한국의 대규모 시위, 특히나 좌파 좌익 성향이다 그러면은 이 중국 입장에 중국 공산당 이익에 맞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풀린다는 거는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무비자 입국으로 아예 전산마비가 되고 대규모 정체불명의 사람들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시위가 훨씬 더 격화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미 관계가 틀어질 수 있죠. 불편하다 못해 이제 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침 한국의 최고 당국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한미 정상회담을 지난주에 하기 전에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우리가 꼭 외국 군대의 힘을 빌어서 국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매우 굴종적인 생각이다. 이 얘기인즉 외국 군대가 주한미군인데 주한미군이 꼭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으면 좋지만 너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3만 명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도 꼭 앞으로도 계속 주둔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일부만 남겨놓고 철수하든가 아니면 대부분 철수하고 일부만 남겨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세대는 특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미국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주한미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잡아서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붙잡아서가 아니고 미국이 국익 때문에 한국에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 거다. 우리 이들이 나갈 리는 없다.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 워낙 글로벌 시대가 돼 있고 주의 미군 기지에서도 얼마든지 떠서 중국을 방어할 수 있거든요. 꼭 주한미군이라는 게 붙박이로 붙잡아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렇고 미국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전략적 유연성이라 그래서 계속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뺐다 넣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로 이틀 전에 미국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삼성 장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일부러 흘린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언론에 일부러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사성 장군, 별 4달린 대장인데 하나 낮춰서 삼성 장군이라고 미국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앞으로 나오는 계획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이 사라지거나 혹은 줄어들거나 한미 관계는 좀 더 틀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그 다음에는 한국은 북한 중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이 지금 무시무시한 나라가 돼 있거든요. 한국의 이른바 보수 우파 애국 진영이라는 데서는 중국은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중국은 짝퉁만 만드는 나라, 만들어봐야 뭐 진짜도 아니고 다 가짜 고춧가루나 만들어가지고 사람 병 걸리게 하는 뭐 그런 나라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건 30년 전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기술력에서 한국의 모든 50개 선진 기술을 다 앞질러버렸죠. 한국의 모든 기술을 앞질러버렸어요. 반도체 딱 하나 남아있었는데 반도체도 작년에 넘어서 버렸습니다. 배터리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기술을 앞질러버렸다니까요. 미국하고 비등비등하게 가는데 특히나 AI라든가 첨단 산업은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비경제적이지 않은 이 경제적인 집중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반대파들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하는 예를 들면 배터리가 미래 산업의 핵심 아닙니까? 배터리의 핵심이 코발트라는 거예요. 코발트의 75%가 콩고라는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콩고의 코발트의 82%를 다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19개 광산 중에 1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콜롬비아부터 해서 중남미에 있는 3개 나라를 삥 둘러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건 다 중국 겁니다. 중남미는 중국이에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런 나라 가보시면은요.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그냥 중국이에요. 1대1로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중국의 제국주의 터널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류망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미국도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 안에서 이른바 보수 진보 간에 워낙 이 충돌이 심하니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중국 공산당 앞으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가서도 이 AI 2027이라는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AI 2027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AI 2027이라고 구글에다가 치시면 나오는 한 A4지 50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AI 2027이 뭐냐면요. 오픈 AI, 딥마인드, 앤스로픽 가장 세계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미래의 첨단 산업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중간중간 제목들만 봐도요. 2026년, 2027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인데 이 전 세계에서 자동화가
코딩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2026년 초고 2026년 중반이 되면 중국이 웨이크업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6년 후반에는 AI가 인간들의 직업을 많이 가져가는데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내지만 문제는 뭐냐? 2027년부터 중국이 모든 AI 기술을 퇴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국은 그냥 뺏어가잖아요. 도둑질해서 뺏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AI의 첨단 기술들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AI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AI를 에이전트 1,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 점점 기술이 높아지는 하나의 인공지능을 에이전트 1,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라고 부르는데 이 에이전트 1,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의 최고 정점 이게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게 나오면서 마치 그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 기계가 인간하고 싸우는 뭐 그런 테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AI가 슈퍼 인텔리전스 지식을 인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AGI 단계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AGI 단계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앞으로 이 AI의 기술력과 지능을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 AI를 또 지배하는 누군가 슈퍼휴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영화에서는 말이죠.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는 그냥 AI가 세계를 전쟁터로 몰고 간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상과학 영화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AI가 세계를 지배해 가면서 그 AI를 지배하는 슈퍼휴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중국 공산당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포트의 결론은 뭐냐? 우울한 미래, 디스토피아의 미래가 있고 유토피아의 미래가 있는데 밝은 미래가 있고 어두운 미래가 있는데 이 어두운 미래를 막으려면 미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 미국이 정신 차려서 중국을 어떻게든 제재를 해야 된다.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트럼프도 이걸 알겠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5분의 1 GDP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근데 이걸 아는데 대응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 대응이고 하나는 적극적 대응이 있습니다. 소극적 대응은 뭐냐? 얘네들이 너무 커지니까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적극적 대응은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전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 AI 2027의 결론은 미국이 중국을 막아내려면 더 많은 세계적인 인재들을 끌어당겨야 된다. H-1B 비자가 아니라 더 많은 비자를 줘서라도 더 훌륭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거 안 했죠. 지지 기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미국만이라도 지켜낼 수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은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나라들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중국의 우산 안에 있는 주변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한국을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한국은 친중이죠. 친중은 물론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정치 세력이 한국에서는 더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중국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정치하는데 중국 공산당 후원 안 받고 정치하기 어렵다 그러거든요. 워낙 중국계 기업들이 많고 후원금으로 찔러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통해서 들어오는 정치 자금들이 워낙 많아서 한 번 이 자금 받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한국이 중국 영향력 안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사실상 무너집니다. 왜냐면 북한이나 중국은 교회가 없어요. 북한은 이미 교회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중국은 5월 1일부터 아예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자체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 많게는 7천만 명을 죽여서 만든 체제가 저 체제예요. 지금도 550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유지되는 체제예요. 위구르족이나 티베트 족속은 남자들은 절반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한 번쯤 아무 죄 없이 보내야 저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통치라고 합니다. 공안 경찰들이 지배하는 것. 그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89년도 천안문 사건 때 천안문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천안문에서 북경대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한다고 광장을 점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덩샤오핑이 탱크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때 죽은 사람들. 영국 도널드라는 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만 명 죽었다고 나옵니다. 진압 시위를 2, 3일인가 했대요. 2, 3일 동안 2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천안문 근처, 북경 근처에 있는 시냇물은 다 핏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죽여서. 그렇게 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중국 공산당이 저 공산당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이뤄낸 거예요. 1949년에 장춘이라는 도시를 국민당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포위를 했는데도 항복을 안 하니까 150일 동안 완전히 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16만 명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20만이에요. 그러니까 원폭 떨어뜨린 것처럼 사람을 죽여버렸다고요. 상해에서는 말 안 듣는 상공업자들을 가택연금을 시켰는데 가택연금을 시키고 물도 안 줬어요. 나중에 물도 못 마시니까 온 가족이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살한 사람은 600명이 넘게 나와요. 시진핑의 공산당은 저런 질서란 말이죠. 북한을 우리는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권유린의 원조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미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죠. 노란 딱지 맞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우린 꽤나 그럴싸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중국 공산당 질서가 교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질서가 한국을 빨아먹게 되면 그러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은 나하고 상관없겠지. 아니죠. 교회가 무너지면 자유가 무너지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다행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중국 공산당 영향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트럼프가 바리케이드를 쳐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만 가보세요. 중국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는 엔타케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엔타케이는 속히 이루어질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속히 온다는 얘기가 정확히 7번 나옵니다. 완전수 7로 나와요.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마지막에 22장 20절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요한의 화답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속히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속히 오신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속히 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8절에 나오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신 이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속히는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빨려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미국은 여기서 고립돼서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적인 질서가 확산된다는 거로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결탁이 아랍하고도 연결돼서 이스라엘을 잡아죽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연합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죠. 주님이 속히 오셔야 돼요.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예수님 속히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북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 속히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중국 공산당은 더 커질 겁니다. 세계적인 전체주의도 확산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못살게 들들 볶을 거예요. 한국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히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대명령을 내리셨죠. 대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액션 플랜은 딱 한 가지예요. 나와 내 가족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7, 8, 9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에 유하면서 주님께 받았던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위해서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신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북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 빨리 오시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점점 커지는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한국까지 빨려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거고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져서 2천만 북한 주민들이 복음 들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확산돼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못한 채 지옥처럼 살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둠과 흑암의 진이 깨져서 2천만 북한 노예동족들이 만주의 사람들 200만 명을 깨워내야 돼요. 만주의 200만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중국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물맷돌로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골리앗이 왔기 때문에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을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삥 돌려서 성벽 쌓고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골리앗이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중국 공산주의 진이 깨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10억의 중국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랍에 있는 5억 영혼들을 깨워내는 겁니다. 이 아랍의 영혼들이 일어나서 경배의 대로가 뚫리고 예루살렘 동문에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점점 선교는 불가능해지고 있는데 선교는 안 되거든요. 공산주의가 저렇게 가면은.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가면은요. AI주 시대가 돼버리면은 초지능 시대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더 불가능해져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선교하는 척 하는 것 뿐입니다. 난 그래도 선교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북한 기도를 하느냐고요? 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라고 어디까지 기도하냐고요? 공산당이 이렇게 커진다면서 왜 중국 공산당 무너지는 기도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야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병원이 북한의 우상숭배 정권이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병원이 중국 공산주의진이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미국에서 외쳐줘야 돼요. 미국 교회가 외쳐줘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외쳐줘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너무 안몬에 많이 눌리고 돈에 눌리고 물질에 눌려가지고요. 본인들의 사명이 뭔지 몰라요. 예전에 1차, 2차 대각선 운동 위에 아펜젤러 언더도 루비 캔드릭 같은 선교사들이 그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이 조선의 영혼을 구하겠다고 자기 한 목숨 바치면서 동남아시아로 몰려왔는데 이런 기백이 지금 미국인들이 사라져버렸다고요.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미국 사람들. 이들에게 사명이 북한, 중국 사람들 살려내는 데 있다. 아랍 사람들 살려내는 데 있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미국만 지키고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다. 그거 놔둬야지. 미국 어차피 침략해올 나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도해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 양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동성애 막아내고 미국이라도 지켜내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이 양반은 한번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2017년 11월 달에 한국 의회에 와서 북한을 해체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한국 국회에서 그런 연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하고 아36 돼가지고 잘 지내보자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북한이 신앙의 원조가 있던 곳이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간지 아십니까? 이 트럼프가 했던 얘기예요. 트럼프가. 지금도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줘야 됩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미주에는 이 많은 200만 넘는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트럼프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하는 거아니? 주님 속히 오시기 위해서. 북한의 우상숭배의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2천만 북한의 노예 등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들이 사여나서 사연의 사람들과 함께 중국의 복음 전한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중국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를 날이 자유롭게 부르는 날이 디지털 전체주의가 아니고 중국의 교회마다 CCTV가 아무리 작은 교회도 사방팔방 다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절대 중국 공산당 통제를 벗어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완전하다는 고백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해야 된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는 날이 중국 하늘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미주에는 디아스포라들이 200만 넘게 있는데 하나님 200만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어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지저스 웨이브 노스 사우스에서 집회합니다. 저희가 헌금 걷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대원칙이거든요. 헌금을 걷지 않는다, 우리는. 와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파보고 울었던 사람들 저희들이 하게 하옵소서. 미국이 저주하고 트럼프를 비난하는 유치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얼마나 그런 미주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그래서 좋아지는 거 있으면 하죠. 허공치는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시임받을 수 있도록 미국을 축복하게 하시며 트럼프 대통령을 충보하는 자들이 미주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 왕처럼 북한을 해방하고 중국을 해방하고 아랍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단계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충보하게 하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